그 85페이지 아래 그 앞에 그래프도 말했었죠? 네. 이거 나 야, 네 카메라 다 들려. 보던 사람 있어? 코로나 두 명. 연빈이? 은빈님. 은빈이랑 민서? 얘네들 이거 지금 녹화해서 실시간으로 가는 거 아니면 녹화해서 보내준다고? 카톡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선생님 오늘 말. 민서? 솔쌤도 카메라. 자, 얘들아, 저기 우리 교과서까지 했고 그 정보와 영상 하나 못 본 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 보여줬지 얘들아. 그 데이터랩에서 사대보고랑 한일보도 비교해보고 뭐 무인 편의점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도 이제 들어본 것 같고 정보화로 인한 큰 변화가 있더라. 그 뭐냐면 엔딩 그 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기술의 궁극적인 지향은 이렇게 사람을 지향해요. 사람. 정부와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기술의 지향점은 사람이에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 뭔가 슬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슬퍼. 슬프지만 기술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나 영화. 이 개 슬퍼. 이거 그거 아니 VR로 국민아, 다큐멘터리 불좀 꺼줘. 나 이거 불 다 꺼줘. 다 꺼줘. 엄마 나 여기 보고 싶었어.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 다음에 와야지. 그래도 뭐 대화를 하고 어떤 미친년을 하는 소문나겠어 저예요. 그래도 나연이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해보고 싶었으니까요.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준비 되는 것 같으세요? 네. 네. 어?
언니가 어디 있든 엄마 나연이 찾으러 갈 거야. 사랑해, 나연아. 자, 기술은 이렇게 결국엔 사람을 지향합니다. 괜히 또 내가 울리고 시작해. 감정이 풍부했어. 감정이 풍부했어. 얘들아, 저기 오늘은 이제 그 지역의 공간말 교과서 88페이지 불 좀 켜주세요. 네, 앞에 자, 정부학까지 우리가 했고 이제 지역의 공간면을 한번 봐볼게요. 오늘 있잖아 교과서 또 간단히 보고 올리드로 많이 정리해야 돼요. 교과서랑 올리드가 지역의 공간면학 교과서 88페이지. 자, 이제 울산의 태화강의 모습인데 옛날에 막 제첩 잡고 이렇게 정말 시골 마을이 지금 울산광역시라고 우리나라의 최대 공업 도시가 되었어요. 그 울산의 공업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울산이 최대 공업 도시이게끔 만든 4가지 공업이 있는데 한번 써봅시다. 울산은요 그 자동차 공업이 유명하죠. 써야 되죠. 자동차 공업. 현대 자동차라는 공장이 어마어마한 현대라는 기업이 만든 도시 같기도 한 그 울산 딱 바닷가를 끼고 그 울산 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정말 그 시골에 이렇게 큰 대학교가 어떻게 있지 할 정도로 울산대 의대를 나오면 거기 현대가 서울 아산병원이죠.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 좋지. 뭐 의대 중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의대 중에 하나가 울산대학교 의대지. 울산에 지금 조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이 있다 그랬죠. 하나 더 쓰게 조선공업이라고. 대만들은 조선공업. 또 하나가 이제 정유공업이 있어요. 정유공업. 기름을 정제하는 거, 기름을 분리하는 정유공업.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업이 있지. 정리하는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최대 공업도시 대명사. 그리고 1인당 GDP도 가장 높은 곳이 울산입니다. 그냥 돈만 따질 것 같으면 울산 사람들 만나면 부자야. 그냥 아버지가 다 대기업 다니시고. 그런 이제 울산이 이렇게 지역이 변화됐는데 왜 이렇게 지역의 공간은 변화되냐. 자, 또 여기 옆에 당진 이야기가 나와요. 당진도 서해대교나 이 서해안고속도로 뚫리면서 굉장히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충남의 대표 도시가 됐죠. 그런데 이제 2012년에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승격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농어촌 전형 혜택이 사라져가지고 좀 많은 애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석유화공업. 석유화학 기름을 정제할 때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을 활용한 모든 공업을 이제 석유화학 공업이라고 하지. 그 플라스틱도 대표적인 석유화학 공업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이 할 일 없어서 계산해봤더니 우리 쓰는 물건의 3분의 2가 석유화학 제품. 니네 입고 있는 옷도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 좀 세게 말하면 농산물도 석유화학 제품이야. 비료나 농약 같은 게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결국 사람도 석유화학 제품이지. 석유화학 그런 공업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당진도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면서 이제 당진의 현대제철이라 들어봤을 거야. 당진 출신들 알 거야. 현대제철과 이제 교통의 발달로 이렇게 지역이 변화했죠. 자, 이렇게 지역이 변화합니다. 공간 변화합니다. 여기 보면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교통 발달 때문에 변화한다. 그리고 이런 토지 이용과 산업 인구, 생태 환경이 달라진다. 직업도 인간관계도 가치관도 달라진다. 여기도 계속 반복인데 어떤 지역은 성장하고 어떤 지역은 쇠퇴하죠. 또 교통이 통신이 발달하면서 교류가 확대되는 건 맞는데 이제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세 글자로 지역성이라고 해요. 지역성. 로컬리즘이죠. 로컬리즘. 그 지역성이 약화돼 아니면 지역성이 뚜렷해져야 약화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 지역만의 그 특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세계화로 인해서 보편 문화의 확산으로 그 지역의 그 민족의 어떤 고유한 문화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스탠다드화 된다는 거지. 이렇게 지역의 특성은 변화한다. 여기 이제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동네가 나와요. 에스파냐의 빌바오. 스페인이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 이제 에스파냐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지. 진짜 귀찮겠지만 5개의 컷 한번 읽어봅시다. 빌바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귀찮아 읽어야 되더라. 자, 공부는 쉽게 해야 되지 얘들아. 그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말이 중요해요. 옛날에 빌바오라는 도시는 어떤 산업이 지배적이었죠? 뭐 제철 공업과 같은 2차 산업이라고 하지. 2차 산업. 제조업 같이 이렇게 물건 만드는 걸 이제 보통 공장에서 이런 걸 2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어떤 도시로 바뀌었습니까? 문화 관광 도시로 바뀌었죠. 여기 보면 문화 관광 도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가 지금 3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바뀐 거지. 아니 2차 산업이 공업이 계속 발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도시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심폐소생술로서 이렇게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이라 이따 볼 건데 이런 미술관을 유치하고 도시가 이제 완전히 체질 개선하면서 문화 관광 도시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산업의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심지어 빌바오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조선업과 철강업이 흥하던 시절 이곳에 있던 공장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시절 지역 중요한 말인데 조선업과 철강업이 흥하던 시절 잘 나갔다가 다 사라졌다. 이 발전소 역시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빌바오라는 도시 자체가 바뀐 겁니다. 빌바오는 영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던 공업도시. 금속, 화학공업, 조선업도 성행했지만 점차 쇠락해갔습니다. 당시 빌바오 주민의 4분의 1이 실업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관광 문화도시로 바뀐 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 하나가 들어선 겁니다. 그게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빌바오의 또 다른 이름은 구겐하임의 도시. 이 미술관은 그 소장품만큼이나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빌바오에 왔다가 구겐하임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겐하임을 보기 위해 빌바오를 찾습니다. Pues lo más importante, por lo menos lo que más se conoce. Seguro que hay más cosas, pero por lo menos lo que más se conoce. You know, it's just the steel works and the marble is just fantastic. 구겐하임은 원래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현대 미술관. 유럽 진출을 위해 도시를 모색하던 중이었는데 빌바오가 어느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El museo tiene una gran influencia económica en la ciudad y en el entorno. Al final, ten en cuenta que en torno a 1 millón de visitantes vienen cada año a ver el museo, 7 de cada 10 son extranjeros, con lo cual eso implica pues bueno, que para el comercio, los hoteles, el transporte, la gastronomía, supone un gran gasto en la ciudad. Además, hay en torno a... 얘들아 요약하면 100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가는데 그중에 70%가 외국인이고 6천 개의 관련 업종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6.000 empleos relacionados con el museo. 빌바오 효과라고도 말해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정말 이 모든 게 미술관 하나 덕분이었을까요? Junto a la recuperación de lo que es el borde del río, lo que se ha hecho también ha sido un esfuerzo de mejorar las comunicaciones. Y aquí mismo, con un currículum, vamos a decir... 빌바오는 구겐하임의 유치와 함께 도시 재생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문화, 관광이라는 컨셉에 맞춰 재정비한 거죠. Para nosotros fue muy importante. 어디가 뒷부어죠? 여보세요? 네? 오른쪽이 전의 모습이고 이제 왼쪽이 지금의 모습이지. 여기 지금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제 랜드마크라고 그러지. 이런 랜드마크. 빌바오라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이제 이런 구겐하임 미술관.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시작은 구겐하임이었지만 다방면의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빌바오는 세계를 놀래킨 하나의 사례가 됐습니다. Teníamos que orientar nuestra formación para que la gente, los jóvenes se especializasen en nuevas tecnologías, adquirir más formación, adquirir formación especializada y poder hacer
que la industria, por otro lado, pudiese seguir teniendo sus procesos de renovación. Entonces, la formación, la cultura, el medio ambiente y las comunicaciones son los 4 ejes principales que marcaron un poco el plan que se propuso en la ciudad.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저기 공무원들이 이렇게 벤치마킹으로 많이 가는 나라가 빌바오입니다. 빌바오에서 이제 배워서 자기 그 지자체도 이제 심폐소생을 하려고. 어쨌든 이게 빌바오 효과라고 해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의 어떤 변화 89쪽에 있었죠. 이제 90쪽 넘어가 봅시다. 공간 변화로 인한 어떤 문제점. 오늘 이제 올리드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지역의 공간 변화 조사, 평택을 사례로 이제 듭니다. 평택. 평택의 산업 구조가 달라졌다는 거. 얘들아 산업이란 거 뭐냐면 1차, 2차, 3차 산업을 산업이라고 해요. 산업. 보통 이제 1차 산업을 이제 농림업이라고 그러지. 농림업. 2차 산업을 제조업이라고 그러지. 제조업. 3차 산업을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그러지. 이런 걸 이제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업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노란색 중심에서 지금 초록, 파랑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산업 구조가. 평택은 결론부터 말하면 대표적인 공업 도시입니다. 평택도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는 도시야.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닷가 쪽에 붙어야 되는데 평택은 이제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대중국 무역을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항구 그리고 많은 공장들이 입지해 있는 거죠. 또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이런 또 평택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봐봐 밑줄 무려 2차 산업의 비율이 44%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얘들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차 산업 비율이 20%가 좀 넘어가. 근데 이 동네는 10명 중에 4명이 지금 2차 산업 관련해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봤던 울산광역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라고 그랬는데 울산도 30%에서 35%거든요. 거기보다 더 공업스러운 2차 산업이 먹여 살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어. 선생님 3차 산업 중심 사회 아니에요? 사실 3차 산업은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3차 산업은 어떤 도시들이든지 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은 기본값으로 있는 거야. 50% 이상. 어떤 도시들이든 간. 아니 시골도 있잖아. 3차 산업이 50% 이상은 돼. 왜냐하면 말 그대로 3차 산업은 기본 서비스업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잖아. 서비스 수요. 하다못해 뭐 식당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뭐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업 있잖아. 그 서비스업이 55%라는 것은 그냥 기본값이라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2차 산업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화물량 처리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자 위성으로 보니까 옛날 뚜랭이었는데 지금 평택 당진항의 건설 이후에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이게 다 공단, 공업단지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평택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평평한 연못이라는 거예요. 평평한 연못. 평택 쌀 못 들어봤어? 들어봐봐 지금 평택 쌀. 평택 평야 못 들어봤어? 지금 들어봐. 평야였어. 근데 그 동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얘들아 여기 10줄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에 제목을 붙여봅시다.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지금 윤정이 딱 한 명 자는데 여기 제목 뭐라고 붙이냐면 윤정아 쉬었다 자. 왜냐면 이따가 또 자야 돼. 쉬었다 자. 왜 그러냐면 쉬려고 자는 건데 너무 잠자면 허리 아프고 막 목 아프잖아. 그러니까 쉬었다가 자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 제목 써 얘들아. 지역의 조사 순서입니다. 지역 조사 순서. 이거 좀 중요해 얘들아. 딱 보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순서. 지역 조사 순서. 그러니까 지역 조사는 이런 순서대로 한다.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될까? 지역을 조사를 하면 뭘 해야 되지? 여보세요? 주제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제일 먼저 주제를 결정합니다.
이게 깨알 같지만 주제를 먼저 해야 돼. 지역보다. 왜 그러냐면 나는 공주랑 가까우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 그냥 공주라는 지역에서 뭐 조사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화산 지역을 하고 싶으면 공주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제부터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따라와야 돼. 이게 깨알이지만 주제가 먼저 써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주제 지역을 먼저 선정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게 마치 있잖아 여행 가는 거라고 비슷해. 사실 여행도 조사를 하고 가야 되거든. 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무작정 그냥 들이대는 스타일도 있고 꼼꼼하게 진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따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조사는 반드시 하고 가야 돼.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했어. 그리고 어떤 컨셉을 할 건지. 나는 그냥 배낭여행식으로 막 어디 막 돌아다니는 게 좋다. 아니면 나 휴양하는 게 좋다. 그냥 풀빌라 같은 데서 호텔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런 스타일이 좋다. 그게 다 컨셉이 다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되지? 인터넷으로 알아봐야 되지. 책을 또 통해서 봐야 되지. 이제 그런 겁니다. 정보 수집은 여기까지. 저기 밑줄 쳐야 돼요. 이 세 줄을 뭐라 그러냐면 실내 조사라고 해요. 안에서 하는 실내 조사. 실외 아니고 실내 조사입니다. 이런 거지. 책 보고 인터넷 보고 신문 통해서 미리 파악하는 거. 실내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뛰쳐나가는 거. 현장에 가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외 조사라고 그래. 바깥으로 간다 그래서 실외 조사. 면담 인터뷰하고요, 설문조사하고요, 관찰하고요, 실측합니다. 지금 실내에서 그리고 실외에서 하는 게 뭐냐면 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 자, 정보 수집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주제랑 지역 방법 선정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 말 그대로 주제 지역 선정. 근데 여기다 하나 써봐 얘들아. 정신 잘 차려 얘들아. 자료를 정리한 후 여기 사이에 뭐라 쓰냐면 자료 분석이라고 하나 써봐.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한 다음에 자료 정리해야 돼. 자료 분석이 돼야 돼.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자료 분석이라고 끼워넣기를 하라고 해요. 자료 분석.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끝난 거다. 너무 쉽지 얘들아. 지역 조사 순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게 뭐냐면 올 리드에서 나온 일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평택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 와우. 외국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지금 도시가 지역이 바뀐 거야. 지금 우리 제목이 뭐냐면 지역의 변화하고 있어. 아버지 뭐 하시노? 다 저기 제조업 39%입니다. 여기 다 자동차 공장에서 이런 평택의 자동차 공장 많아요. 쌍용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 바뀌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였냐? 아버지 뭐 하시노? 다 농림어업이었어요. 76%가. 근데 지금 완전히 도시가 지역이 바뀌었다. 지역의 변화. 뭐 당연히 이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생태환경 변화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넘어가면 돼. 넘어가고 바로 올리드로 넘어갑시다. 올리드 80페이지. 얘들 미안할 정도로 안 자네. 82페이지. 지금 계약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지금 한 9월 지금 중순쯤 될 것 같은데 많이 또 8월 말입니다. 내일 모레 추석일 것 같은데. 얘들아 그래도 한 달만 버티면 추석이야. 깔끔하게 이제 시험 끝나고 그냥 결과가 어찌됐든 추석이야. 한 달간 뭐 쉽지 않겠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데 통합사회는 쉬워 보이지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시험 기간에 수학 좀 봐라. 이건 평상시에 정리해야지. 그리고 통합사회는 그냥 쉬는 시간에 풀어야 돼. 문제들. 야자 시간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짜투리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통합사의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냥 그만큼 쉽게 가요. 또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아. 수학. 자 여기 봅시다. 보긴 뭘 봐. 얘들아 이거 봐봐. 정보했다는 변화인데 이거 교과서에서 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게. 사실 하나만한 이야기야. 하나만한 이야기 왜 하는 거야? 이것도 여기가 나중에 분명히 그래. 선생님 왜 올리디가 안 했어요?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다 했어요. GPS 버스 도착했네. 와우 가상공간 등장, 공간적 지각 감소, 뭐 GPS가 그런 거야. GIS는 좀 다르지. 지리 정보 시스템인데 그때 했잖아. 모는 종이 해가지고 점수 제일 높은 게 뭐냐? 그거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랬죠? 원래 지리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컴퓨터가 엔터 누르면 나오는 건데 니네한테 노가다 시킨 거다. 점수 계산해서 점수 최고 높은 게 땡이다. GIS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너무 긴장만 안 하면 되더라. 진짜 나와. 그리고 빅데이터를 거대 자료를 활용한다. 이상하다. 거대 자료. 너무 저기. 내비게이션을 길 안내기랑 하는 거랑 똑같아. 길 안내기. 자, 생활 양식도 변했어요. 정치행정 분야에 참여가 늘어나죠.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만.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환경이 시스템이 마련된 거죠. 물론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저는 막말로 국회의원들 안 뽑고 우리가 법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모바일로 투표해가지고. 공주시장 필요 없다는 거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야. 자, 업무 효율화 넘어가기 전에 읽어야 되는데. 넘어가. 사이버 법규 넘어가. 이거 했지? 진짜 했어, 진심으로. 정부에 따른 문제점 4가지 있어. 인터넷 중독,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가 이렇게 높아져. 사이버 범죄, 익명성,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익명성, 진짜 익명성 위험하지. 요즘 그래서 댓글에 뭐 자기 이름 아니더라도 다 아이디 로그인 해야 댓글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자기 아이디로 해도 막 댓글이 장난이 아니야. 그다음 정보격차 이런 거 했었죠? 많이 본 거지 얘들아. 이거 많이 본 거야 정보격차. 많이 본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거. 자 넘어가. 오늘 저기 뭐 하냐면 지역의 공간 변화. 이게 핵심이에요. 아이들 좀 졸리면 자도 돼 라고 할 줄 알았지. 진짜 졸리면 자라고 하면 애들이 안 자. 얘는 청개구리. 자 저기 봐봐.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 봅시다. 이거 다 했는 건데 저기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구 몰라도 돼. 사전적인 정의상 그렇다. 자 지역 조사를 봅시다. 쌤이 이 지역 조사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자 지역 조사 일단 왜 하는 거냐면 왜 하냐?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변화로 나타난 문제 상황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역 조사를 하는 거야.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쌤이 아까 말했죠? 주제, 방법 선정하기. 사실 근데 여기 주제 및 지역이라고 해야 돼. 주제, 지역, 방법 정하기. 주제? 그럼 어디로 하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지? 자, 지역 정보 수집은 뭐가 있다고 얘들아? 안에서 하는 게 있고 바깥에서 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를 실내라 그래. 쓸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실내. 그 다음에 여기 주민 면담부터 이런 것들은 실외라 그래.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여기 밑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어. 잘 들어 얘들아. 그 지역 정보, 뭐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건 2가지 방법인데 안에서 하는 거, 바깥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문헌 책 보고 통계자료 통계청 보고 인터넷으로 막 이런 거. 질문해 볼게. 설문지를 작성하는 건 실내일까 실외일까? 실내에서 하고 가야 돼. 왜냐면 밖에 나가면 더 어둡고 큰일 나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만들고 나가야 되는 거야 설문지는. 근데 니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설문조사를 하는 건 야외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문지는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뿌리고 반응 결과 받는 건 바깥에서 한다는 거. 설문지 작성은 실내,
실제 면담하고 설문하고 촬영하는 거 야외 조사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정보 수집인데, 자, 정보 수집했어. 그 다음 뭐 하는 거지? 정보를 분석하는 거야. 분석. 그래프나 통계, 지도 등으로 나타낸 다음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해서 발표하면 끝난다는 거야.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고? 지리조사 과정, 지역조사 과정, 지역조사 순서라고 합니다. 문제 풀어보면 어떤 건지 대충 알 거예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사진 하나. 일단 이 사진 중요합니다. 얘들 이 밑에부터 합시다. 빌바오의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게 이제 이 자체가 랜드마크이면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원래 공업 도시였다가 이 도시가 쇠퇴하니까 이제 문화 관광 도시로 완전히 바뀌었더라. 산업 구조가 달라졌더라.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되었더라.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서울 근교 지역. 얘들아, 지금 제목이 뭐냐면 지역의 변화잖아. 서울의 근교 지역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야. 일단 근교가 뭐예요, 쌤? 대도시 근처를 근교라고 해요. 교라는 말이 대도시라는 거야. 하나 생각나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외화라는 말. 교외화라는 게 뭐냐면 대도시 바깥쪽으로 뭔가 퍼져나가는 현상, 기능과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교외화라고 그랬잖아. 그 교가 대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교는 뭐야? 서울 주변에 근처 시골 뚜랭이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대도시 주변의 근교 농촌. 좀 있잖아. 이게 상상해봐요. 공간적으로 상상해보면 대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 대도시권이 있는데 지금 이 근교 지역은 대도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근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대도시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대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제 깨알이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등장합니다. 시골인데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볼 수 있는 농촌이 아니라는 거야. 벼농사를 하는 농촌이 아니라 이런 비닐하우스 하는 농촌이라는 거야. 이게 근교 농촌의 특징이에요. 도시스럽습니다. 근데 또 시골스럽습니다. 뭔가 하이브리드적인데 도시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울의 근교라는 거예요. 여기 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2,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겸업 농가가 늘어난대요. 잘 들어봐 얘들아. 겸업 농가가 뭐냐면 이런 거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 이상이 농사 이외 일을 하면 겸업 농가라 그러는데 겸업 농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 농사, 아버지 농사. 근데 자식은 농사를 안 짓고 싶대. 그럼 호루자식이 아니라 겸업농가라 그런다. 겸업농가. 왜 그러냐면 이 동네는 농사 말고 할 게 오질나게 많아. 뭐 공장에 다닐 수도 있고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그런 겸업 농가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농촌과는 지금 다른 모습이야 얘들아. 도시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겸업 농가가 많아. 근데 여기도 밑줄 쳐야 돼. 상품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상품 작물. 그러니까 갖다 팔기 위해서 보통 상품 작물을 뭐라 그러냐면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 화훼, 꽃, 채소라든지 과일 그런 거 이제 상품 작물이라고 그러죠. 하나 더 쓰면 있잖아. 거기다 써야 돼. 시설 재배라고. 이런 상품 작물은요, 시설 재배를 많이 한다. 시설 재배. 시설 재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시설에서 재배하는 거. 너무 쉬워. 이게 뭐냐면 이거 안 나오네. 그 노지 재배랑 반대말이야. 얘들아 노지 재배. 이 반대말이 노지 재배. 얘들아 노지는 영어로 말하면 네이크드 헐벗은 땅, 맨 땅에서 하는 농사를 노지 재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설 재배는 저런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곳을 통해서 농사하는 걸 시설 재배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근교 농촌은 저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얘들아 벼농사는 둘 중에서 어디에서 하지? 어떤 형태로 하지? 벼농사는? 노지 재배지. 벼를 막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벼농사. 근데 저기에는 뭐 채소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니네 어렸을 때 딸기 체험 저런 데로 갔잖아. 진짜 우리 집 애기 화장실. 갔다 왔어? 지금 근교 지역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교 지역의 특징은 몇 가지가 지금 있는 거야. 전형적인 시골 농촌하고 좀 다른 모습이다. 핵심은 대도시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얘들아 87페이지 5번 6번 풀었어 얘들아 맞지? 86페이지 7페이지에 5번 6번 풀었지. 자 자비를 베푸소서 얘들아 89쪽에 15번 문제 89쪽에 15번 이거 맞추면 선생님이 수업 끝냅니다. 얘들아 모바일 쇼핑이 왜 이때부터 까맣게 늘어나죠? 맞추기 전에 빨리 대답해야지. 이게 스마트폰의 보급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애들 선생님 온라인하고 모바일하고 뭐가 달라요 하는데 온라인은 보통 데스크탑이라든지 집에서 하는 인터넷이 온라인이고 요거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그런 쇼핑을 이제 모바일 쇼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바일 주소는 앞에 뭐 M자가 하나 더 붙잖아. 그런 식의 그런 걸 모바일이라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2009년에 딱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 시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택배 산업이 발전하죠. 당연하지. 전통시장 장사 어마어마하게 잘 되지? 아니야. 오늘 저희 애들이 이미 자체 쉬는 시간에 돌입한 것 같아요. 생산자 소비자 간의 유통 단위가 줄어들었지. 이게 직거래가 많아져. 직거래. 요즘에 농수산물도 진짜 당근에서 거래하잖아. 당근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소비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완화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시간을 초월하죠. 밤에도 쇼핑할 수 있지. 공간? 다른 나라의 것도 막 지금 너무 쉬워서. 오른쪽 봅시다. 질문해 볼게, 쌤이. 17번이야. 89쪽 17번. 질문해 볼게요.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모든 소외계층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접근 지수가 떨어지는 거니? 일반 국민에 비해서 모든 소외계층은 접근 지수 빨간색이 떨어지는 거야? 네. 전 재산 벌 수 있어? 뭐 안 좋은 일 있어, 얘들아? 아니, 밥을 많이 먹었거나. 결론부터 말하면 떨어진다. 왜냐, 거기 위에 깨알 같은 글씨가 있지. 일반 국민을 100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100이 안 되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낮다는 거야. 우리가 교과서에도 했지만,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지? 어떤 걸 시사하고 있는 거지? 지금 빨간색은 거의 100에 도달했잖아. 다 접근은 할 수 있는 거야. 갖고는 있어. 접속은 돼. 근데 지금 노란색은 여전히 낮지. 특히 그랬지만 농어민도 낮고요. 장노년층도 많고요. 어떻게 해야 돼? 활용 교육을 해야 한다. 활용 교육. 얘들아, 진짜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가자. 23번 풀고 맞춰. 더 이상 수업하는 게 의미가 없다. 23번. 잘 들어, 얘들아. 괜찮겠어? 이 문제 끝나고 끝날 건데. 잘 봐. 판단하세요. 왼쪽이 어디 동네일까? 왼쪽. 도시. 그렇지. 도시. 오른쪽이 촌락.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있잖아. 도시 아니면 촌락이야. 그 이외에는 없어. 이분법에. 도시 아니면 촌락.
근데 여기가 왜 촌락이냐면 노년층의 비중이 봐봐. 여기 봐, 여기가 엄청나게 두껍잖아. 여기는 청장년층이 많잖아. 그래서 여기는 도시고 여기는 촌락인데 다른 거 다 알겠어. 디귿만 선생님이 설명을 맞출게요. 야, 결혼 정년기의 남초현상으로 지금 제목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 잘 들어 얘들아. 나 촌락 뚜랭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결혼 정년기에 남초현상이 나타나니? 자 일단 남초가 뭘까? 남자 많아요. 남자가 초가 됐다는 거야. 그래 남초야. 이 교실은 지금 여초초초초야. 지금 남자, 여자. 우리 학교는 남초야, 여초야? 계산해야 되더라? 남초야. 1학년만 1학년만 똑같고 2, 3학년은 남학생이 많잖아. 뭐야 나가서 얘들아 그리고 이거 잘 들어. 와우. 이거 성비가 100 초과라고 표현해. 똑같은 말이야. 성비가 100을 초과했다. 그럼 선생님 성비가 뭐예요? 성의 비율이야. 성의 비율. 자, 성의 비율인데 이 성은 있잖아. 여자 100명당 남자 숫자야. 난 무조건 저거예요. 기집애. 정해졌어. 뒤에 안 보이지? 잘 들어. 성비랑 뭐냐? 성의 비율인데 여자 100명당 남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성비가 100을 초과했다. 예를 들면 성비가 110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자 100명이 있는데 남자가 110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비가 100을 초과했다. 남초다. 똑같은 말이야. 여기 보통 부모에 들어가면 엄마라서 여자가 들어가더라고. 아니 그 정해진 거야. 부모의 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촌락은 왜 남초냐 이 말이야. 일단 결론부터 하나 남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촌락 시골에는 여자들이 없어. 왜냐하면 언니들이나 누나들이 다 서울로 도망갔어. 도시로. 노답이야 시골에서. 여기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해서 가거나 일하러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시골에 누가 남아있어? 오빠들만 남아. 형아들하고. 왜? 뭐 떠나고 싶었어도 못 떠났거나 아니면 고향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아니 부모님을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막 합의하면서 남아있는 거야.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엄청 많죠. 여자들은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잖아. 결혼 정년기에 결혼 못하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여성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왜 남초현상? 근데요 놀라운 건 실험됐습니다. 깨알이지만 약간 남자가 더 많아요. 약간 남자. 근데 잘 들어. 진짜 나 쉬는 시간 주고 싶었는데 잘 들어. 결혼 정년기에는 좀 얘기 많은데 노년층에서는 여초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할아버지들 살아만 계시면 인기가 엄청 좋아. 다 돌아가셔 친구들이.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 술 담배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살아만 계시면 인기가 엄청 좋아. 왜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 얘들아. 여기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 이것만 하고 마칠게. 촌락은 전체적으로 여초야. 여초. 전체 인구 조상 여초인데요. 단 결혼 정년기는요 남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거 핵심. 이게 핵심이라고. 정리하자. 촌락은요 할머니들이 오실락이 많아. 여초야. 근데 젊은 사람만 보면 오빠 형아들이 많아. 그렇게 정리하면 돼. 23번 문제 중요한 문제. 벌써 갔다 왔어? 일반